이어서 볼 내용은 산화증권. 우리 그 학부에 뭐 커리큘럼을 보면 뭐 3개 전공이 있고, 뭐 제가 뭐 국제 경영이나 국제 통상 뭐 경제 이쪽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지만, 이 무용물류 쪽 전공의 커리큘럼상 몇 가지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없다라고 하는 건 개설이 안 됐다는 얘기고 진행이 안 되는 과목들인데요. 무역 실무 쪽에서는 어떤 과목이 있냐면, 그 운송과 관련된 그 규칙이나 규정이나 그 관습을 그 진행하는 수업이 없어서, 이제 그 상거래 규칙론, 국제 상거래 규칙론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가 안 되고 있긴 하고, 물류 쪽에도 뭔 수업이었냐면, 그 유통이나 그 보관 하역 관리 뭐 이런 쪽에, 약간 그게 이제 물류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역하고 물류가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무역이라고 하면, 무역이라는 말 자체가 국제 거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 무역학과에서 다루는 물류는 그래서 국제 물류에 좀 가까워요. 국제 간의 물품의 이동에 가까운데, 물류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그 국내 한정한 물류 있죠. 국내 물류, 유통 물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수업은 우리 학부에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비교해보면, 그것도 이제 뭐 나름의 해법을 좀 찾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자차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이 뭐 상거래 규칙론이나 상무론에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 계약론 시간에 뭐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해야 되니까 CIF하고 묶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송 서류이고 운송계약의 어떤 증거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 선화증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 형식이라는 걸 보면, 당연히 선박회사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12주차 강의 자료 30번 슬라이드. 그 운송회사하고 이거 아니야? 여기 갈 차례 아니야? 상업통상까지 했잖아. 그 선박회사하고 그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매매계약하고 좀 달라요.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갑이 있을 수 있고 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파워가 있을 수 있고 판매자의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거래가 어떤 거래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운송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운송인, 선박회사, 뭐 항공운송이면 항공회사 쪽에 조금 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협상력이 더 가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매계약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을 할 때 모든 어떤 조항이나 내용들을 계약 체결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운송과 관련해서는 선박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조건, 운송계약 조건에 그 송화인이,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이 그것을 동의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하루를 맡기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운송계약의 특징이고, 뒤에서 보험계약도 얘기를 하겠지만,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보험을 들고자 하는 피보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다 정해놓고 피보험자는 사인만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운송인이 작성해놓은 여러가지 사항들이나 조건들이 적혀있는 선화증권에 운송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이냐라고 물으면 운송계약서는 아니에요. 선화증권은 절대 운송계약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무슨 어디 뭐 다른 책이나 다른 시험 문제에 봤을 때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란 말은 맞아요. 근데 운송계약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무역영어 시험이든 국제무역사든 시험 치러 가가지고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함정이에요. 함정타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 왜 그러냐면 선화증권에 운송계약의 조건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운송인에게 물품을 선적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송계약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물품을 언제 선적했고 물품의 명세가 어떻게 되고 다 나와요. 하지만 절대 운송계약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왜 선화증권을 발행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그 해답을 들으려면 이 수업의 처음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국제무역입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물건 보내요. 그래서 국제운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운송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먼저 보낼래 물건, 먼저 보낼래 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유권 유보를 하고 소유권을 어떻게 유보할래. 그래서 그 유보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서 소유권을 유보를 해서 선화증권을 권리증권으로 활용을 해서 이 권리증권을 인질로 보내서 대금 결제해주면 인지를 풀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선화증권이고 그런 목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운송계약서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선화증권이 상법상 요식증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요식증권이기도 하고 유가증권이기도 하고 권리증권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물품의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가지고 물건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운송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물건을 파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능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계약에 추정된 증거로서의 선화증권 운송계약에 추정된 증거죠. 운송계약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정확하게는 운송계약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역 거래에서 보면 운송계약서 따로 선화증권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전기선 운송 시스템으로 돌아서면서 중간에 그 포워더들이 등장하고 마스터 BL, 하우스 BL 뭐 이러면서 약간 그게 운송계약서를 따로 쓰는 경우가 드물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됐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대로라고 하면 운송계약 따로 그리고 선화증권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그 선박의 1등 항행사가 발행한 메이트 리시프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메이트 리시프트를 발행하고 그 메이트 리시프트하고의 상한으로 발행되는 게 선화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스케줄을 보면 선화증권이 먼저 운송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선화증권이 뒤에 발행돼요. 그래서 운송계약이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운송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일반적인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사실 뭐 운송계약이 뭐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데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용선계약의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그 전기선사들이 개별 운송계약을 다 체결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포워더들이 중간에 있고 포워더들이 하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전기선 운송에는 운송계약 따로 BL 따로 약간 이게 희석돼서 없어졌는데 배를 빌리는 용선계약 있죠.
용선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한 용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요. 그러면 용선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선화증권이 따로 존재하고 라고 했을 때 이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아닌 다음에야 이 용선계약서의 존재 때문에 선화증권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이나 뭐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좀 흔들릴 수가 있어.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수취증으로서의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에는 선작품의 수량이나 중량이나 용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물품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하는 다음 문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Good order and condition. 그러니까 좋은 상태.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송인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앞쪽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할 때 매수인의 의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물품 검사 의무가 있었죠. 근데 운송인의 물품 검사 의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얘기할 선화증권의 어떤 권리증권성 그리고 이 수취증으로서의 기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운송인이 물품을 봐요. 확인해요. 체킹해요. 체킹.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뭐냐면 외관상 검사밖에 못해요. 그 외관상 검사라는 건 뭐냐면 포장이 되어 있으면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인입니다.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제품 뭐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트륨 뭐 이런 걸 수입해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매도인한테 요구할 때 뭐 성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품을 받아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겠다는 거에는 성분 비율이나 이런 걸 본다고. 근데 성분 비율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물건 뜯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시료를 갖다 넣어서 돌려봐야지. 그게 검사지. 근데 운송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포장이 돼 있잖아. 포장 뜯긴데 없네? 개수? 맞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운송인이 봤을 때 그 물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외관상 상태밖에 몰라.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씁니다. 부지약관이다. 부지약관. unknown clause야. 이게 한국어로는 부지약관인데 이게 한자어거든요. 아니 부자에 알 지식할 때 지자를 써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뭘 모르겠다는 거야. 운송인. 이 안에 개수를 세보니까 10개는 맞는데 이 10개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그건지는 나는 모르겠다. 운송 입장에서. 포장 뜯어서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운송. 그래서 선화증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관상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더라. 그게 진퉁인 듯 아닌 듯 성분 비율이 90%든 5%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무슨 그 화학 제품이었어요. 근데 성분 비율이 95% 했어. 근데 운송인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성분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외관상 보여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비엘을 적었어.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어요. 검사해보니까 95%가 아니라 85%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문제를 삼는 거야. 왜? 나는 95%를 주문했는데 왜 85%짜리가 왔냐? 라고 했을 때 운송인은 자기를 디펜스 해야 될 거야. 나 아무런 문제 없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품을 선적할 때 외관상 아무 문제 없었다. 이게 필요한 거야. 컨테이너도 똑같아요. 컨테이너를 여러분들 부산에서 많이 보죠. 컨테이너가 그 문 열고 다니는 컨테이너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비어있으면. 컨테이너 안에 아무것도 안 들려있으면 가끔 아저씨들이 문 닫는 걸 까먹어가지고 문 열고 막 주행하기도 해. 여기 뭐 번영로나 이런 데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문 닫혀있어. 근데 문 닫혀있는 것도 정말 가까이 가서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그 문고리 같은 데다가 자물쇠는 아닌데 뜯으면 뜯었다는 표시 같은 게 달려있어. 그걸 실이라고 하거든. 봉인한다는 얘기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여러분들 그 중세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면 누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촛농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인장 같은 거 빡 찍잖아. 그럼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뜯겨 나갔다는 표시가 되죠. 누가 중간에 봤다는 뜻이 되잖아. 그래서 컨테이너도 다 그렇게 해. 예. 그런 상태니까 운송이 당연히 안에 못 열어보잖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박스가 10개 들었는지 20개 들었는지 30개 들었는지 나는 컨테이너를 받았지만 이 컨테이너 안에 사물이 10개 들었는지 20개 들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게 부지약관. 그리고 이 부지약관을 unknown clause라고 딱 해놓기보다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shippers load and count. 이게 무슨 말이야? 시퍼가 운송인이 아닙니다. 송하인이에요. 송하인이 적재하고 숫자 셌다. 캐리어인 나는 모르겠다. 그 뜻이야. Said by shipper to contain. 무슨 얘기냐? 여기 선화증권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상자 100박스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 컨테이너 안에 100박스 들어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송하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컨테이너 상자를 나는 받아가지고 선적해서 운송해.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100개 있다라고 말한 거는 내가 아니라 송하인이니까 목적지 도착해서 컨테이너 문 땄을 때 100박스가 없는 건 얘 잘못이야.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자, 왜 운송인이 이렇게 선화증권의 문면상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화물 상태에 대한 증거입니다. 선적 시점에 그런 화물을 그런 수량으로, 그런 개수로 어떤 상태로 선적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수화인이 이게 권리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다른 말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할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적혀있는 화물을 운송인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화증권을 들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운송인한테 내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못 내놓으면 운송의 책임, 선박회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야 나는 제대로 운송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를 주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왜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컨테이너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왜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운송회사가 자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이런 부지약관 같은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화증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상운송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그리고 대금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국제무역이 어떻게 보면 가능해진다. 물론 이거 없이도 국제무역 할 수 있어요. 선화증권 없이도 국제무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면 돼요? 시웨이빌이나 에어웨이빌 같은 거 쓰고, 아니면 뭐 BL 서렌더 해가지고 서렌더 BL 쓰고, 대금은 송금 TT 쌓아주고 계좌이체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해.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신용장을 쓴다든지 주식을 쓴다든지 한화음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선화증권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자 이유가 이 권리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화증권을 화물을 대신해서 넘겨준다. 화물을 대신해서 선화증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상징인데요. CIF가 상징인도인 거는 매도인이 자기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을 받아서 운송인한테는 물품을 주지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는 선화증권을 보내기 때문에 상징인데요. CIF는. FOB는 제가 그 강의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했는지 피드백이 안 오는데, FOB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인커텀스 상의 FOB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커텀스 상의 FOB는 책에만 있는 FOB예요. 실무상 FOB는 그런 FOB 없어요. 뭐라 했어요 제가? 인커텀스 상의 FOB는 이론적으로는 물건을 실어준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매도인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잖아. 근데 세상에 그런 FOB는 없다니까? 그래서 뭐 했어? 매도인한테 자꾸 무슨 플러스 서비스 플러스 뭐 의무 뭐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선화증권을 받아서 이거를 FOB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증권을 들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FOB인데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FOB인데도 매도인이 보험에서 알아봐주고 막 이러면 FOB가 생겨난다고. 근데 CIF는 딱딱딱 맞춰져 있잖아. 매도인이 운송계약에서 선화증권 받아서 소유권 유보해가지고 이 소유권 유보를 통한 대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환어음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얘다. 선화증권의 권리증권. 자, 선화증권은 그래서 당연히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고 이거를 배서라는 행위, 엔돌스먼트.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은 엔돌스먼트고 배서도 한자어입니다. 뒷배에 쓰다는 뜻이에요. 뒷면에 써가지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자, 비해를 훔친 자나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 자, 장물이죠. 비해를 훔친 자가,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비해를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은 선의의 양수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비해를 훔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죗값 받고. 이 나쁜 놈이죠. 요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근데 이 사람이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죗값 주고 샀어. 요 사람하고 BL의 원래 정상적인 정당한 권리권자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BL을 훔친 사람한테 돈 주고 산 사람과 BL의 원래 정당한 권리권자 중에 진짜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소유자는 정당한 권리권자. 이 선의 양수인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권리증권이다.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소유주다라고 하지만 그 물품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획득되거나 배서받아서 넘겨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요인증권.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구분하다기보다는 굳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성격을 나타낼 때도 저 사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계획적이다. 그 INTP처럼 여러 개로 나누잖아. 사람의 성격을. 그렇처럼 선화증권도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요인증권. 원인이 있습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아무 때나 발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발행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품을 선적했기 때문에 발행해 주는 거예요. 요식증권. 선화증권은 이게 형식이 있어요. 기재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역계약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불요식 계약이라고 했죠. 형식 없어요. 구두 계약해도 돼요. 근데 선화증권은 구두 선화증권 안 돼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 이런 내용들이 담겨요. 유통증권. 유통되는 걸 전제로 하죠. 매도인에서 은행 혹은 매수인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걸 전제를 하고 그리고 문헌증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증권 이건 뭐 권리증권 앞에서 얘기를 했고 상한증권 물품과 상한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서류를 가지고 목적지에서 물품하고 상한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증권, 처분증권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채권증권. 자, 그 다음에 CIF 계약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선화증권을 한 20분 떠들었는데 지금 CIF로 공부하고 있어요. CIF로 공부하면서 선화증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CIF 계약에서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선화증권은 어떠한 선화증권이어야 하느냐. 첫 번째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별 계약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떤 선화증권을 넘겨줄 것인가를 분명히 계약상 합의를 했을 거야. 그럼 그 선화증권이에요. 그리고 그 간습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면 대충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양도 가능해요. 선화증권이 양도가 안 되는 선화증권이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여요. 양도 안 되는 선화증권.
양도 안 되는 선화증권이 뭐 서렌더 비엘이나 뭐 그런 형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김형식 선화증권이나. 근데 CIF에서는 그게 안 돼. 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서 이걸 매수인한테 줘야 되잖아. 근데 양도가 안 된다? 애매하지.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운송 전 구간을 계속적으로 커버해야 된다. 뭐 중간에 스톱 때문에 그건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쵸? 예. CIF 유효이라고 했으면 유효까지 가는 선화증권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적된 물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선화증권은 수취 선화증권이냐 선적 선화증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합의된 또는 간습적 항로에 의해서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 운송을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보통 국제운송에서는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 경제적 이유에서든 안전성 때문이든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배들이나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선적시 발행돼야 됩니다. 진짜여야 된다. 짝퉁이면 안 된다. 진짜여야 된다. 계약 물품을 커버해야 된다. 그리고 유효해야 된다. 유효해야 된다. 무효이면 안 된다. 그리고 무고장이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선화증권의 뭐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CIF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양도 가능해야 돼요. 양도 가능해야 돼요. BL은 배서에 의해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유통증권이어야 되고, 유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그 선화증권의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전 구간을 계속적 커버해야 된다. 제가 뭐 간단하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CIF 유역이면 CIF 유역, 그 유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터미널까지 화물이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운송되어질 수 있도록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운송계획이 체결되고 운송이 커버되어야 됩니다. 뭐 여기 그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CIF의 매도인은 선적부터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커버해야 된다.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트로트 BL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운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합운송을 쓰니까 복합운송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통운송은 크게 사용되질 않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송이 발달해서 국제운송이나 뭐 대형 그 전기선 은사들이나 이런 선사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긴 한데, 예전에 뭐 그 운송회사들이 좀 그 많이 없고 그리고 좀 영세하고 이럴 때는 뭐 어디 이렇게 운송을 하는데 그 전체 운송 구간을 하나의 운송회사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A 회사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또 B 회사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화물을 운송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A 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있고 B 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통선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는 통선화증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루트, 이게 통과다. 뭐 그런 BL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거 잘 안 써요. 왜? 복합운송. 복합운송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전체 구간에 대한 커버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 선적선화증권, 십드 BL, 뭐 다른 말로 온보드 BL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에서 발행되어질 수가 있는데, 자, 저기 이제 교통 그 아무 버스나 아무 택시나 붙잡고 그 용단 캠퍼스 가본 적 있어요? 네. 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자, 그 용단 캠퍼스 가다 보면 이쪽 편에 컨테이너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를 보통 이제 CY라고 하죠. 그죠? CY라고 하고, 그 용단 캠퍼스 좀 지나서 저쪽 북한 쪽으로 가다 보면 세방 뭐 CF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CY, CFS가 있고 여기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보통 온보드 BL, 시프트 BL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물이 여기 이렇게 선적됐을 때 발행되는 BL이 온보드 BL이에요. 원래 개념. 근데 전기선 운송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FCL 컨테이너 있죠. 풀 컨테이너 로드.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LCL 하물. 레스 컨테이너 로드. 여러 컨테이너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경우. 그래서 FCL 화물의 경우에는 바로 CY로 가고 LCL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CFS를 거쳐서 CY로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운송하는 방식. 그러니까 전기선 운송에서는 하주 있죠. 수출자가 내 물건을 CY에 갖다 주거나 CFS에서 갖다 주면 자신의 핸들링에서 떠나요. 내 화물이 LCL 화물이야. 예를 들어서 그 볼파지 상자로 한 5상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써. 그래서 내가 내 그 5상자 들고 내 차에 실어서 CFS에 갖다 줘. 또 운송인을 만나서 물건 인도 인수해. 예, 그 다음에 레시프트 받아. 그 다음에 내 화물이 어떤 컨테이너에 실려서 지금 현재 어디 있고, 그리고 이게 언제 선적되고는 난 몰라. 나중에 운송회사가 얘기만 해줘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운송회사가 다 알아. 그리고 요 구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뭐 워페지라든지 뭐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든지 그 얘기했던 선적 비용에 들어가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거든 당연히. 선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FCL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컨테이너 하나 다 썼어.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에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가서 컨테이너 내려. 그 다음부터는 운송에서 알아서 실어주고 뭐 다 해. 내가 직접 선적하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운송하면서 내가 직접 이 컨테이너를 들지도 못하지. 한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컨테이너를 들어? 들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 기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그 겐트리 크레인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어차피 맡겨야 돼. 하역업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 컨트롤을 벗어난다니까? 그러면 내가 운송인한테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인 하역업자한테 1단계에서 컨테이너나 물품을 주고 끝이잖아. 컨트롤이 안 되잖아. 요 단계에서 발행되는 게 수치선화죠. 리시브드이에요. 리시브 할 때 그 리시브드가 된 거는 이거 기준이에요. 그래 뭐 선적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이고 수치선화증권은 수치선화증권이네. 아무 문제 없네.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 인권점수상에는 뭐 그거 갖고 뭐 이거는 잘된 선화증권이고 이거는 못된 선화증권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태클 거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태클 거는 애 이름이 그 UCP 600이라는 못된 애가 하나 있어요. 되게 올드비한 애.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용장을 쓸 때 은행이 수리하는 그 선화증권은 무조건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UCP 600에. 얘는 취급 안 해. 얘는 무슨 서자 취급이야. 얘가. 인권점수는 상관없어. 인권점수 상에서는 상관없어 해요. 상관없어. 문제 안 삼아. 그리고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정하는 거잖아. 매매계약 조건. 선적선화증권을 쓸지 수치선화증권을 쓸지. 근데 UCP 600 때문에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신용장을 쓰거나 그 계약에서 반드시 선적선화증권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온보드 BL이 쓰여야 되는데 꼭 그게 아니라면 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FOB, CIF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는 본선상에 그러니까 이제 온보드 할 때, 본선상에 선적할 때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컨테이너를 쓰는 순간 그것이 CIF든 FOB든 매도인은 매도인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어. 실무적으로. 왜?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안 돼. 내가 FOB로서 인커텀스 FOB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매도인으로서 본선상에 내가 직접 선적하겠다. 본선 정체하겠다. 라고 컨테이너 야드로 내가 트레일러를 몰고 들어가면 잡습니다. 그 항만시설 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여기 다 보안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FOB, CIF는 그러니까 FOB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무상의 FOB와 인커텀스 상의 FOB가 다른 걸 충분히 이제는 이해했을 거라고 보는데 CIF도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매도인이 자기가 여기 선적해야 되잖아. 안 된다니까? 용선 계약은 가능해. 용선 계약.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용선 계약도 예를 들어서 용선 계약에서 주로 운송하는 화물이 뭐예요? 석유, 석탄, 목재, 철강석. 수출업자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될까 우리나라? 그 제가 지금 얘기한 벌크 화물들 있죠. 철강석,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취급하는 항구가 안타깝게 부산항이 아니고 어딜 것 같아요? 울산. 울산항 여수광양은 성격이 애매해. 죽도밥도 아니야. 오히려 인천항은 수도권이 가까워가지고 그 대중화물이나 대중소량화물들의 어떤 수요가 좀 있는데 여수광양항은 부산 신항하고 지금 거제도에 거제도래 저기 진해신항 만들죠.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여수광양항은 존재의 이유가 좀 그래.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오세요. 그건 너무 디테일한 현황적인 이야기고 울산에 가보면 그런 벌크 화물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하역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ICC가 자꾸 뭐 쓰라는 거예요? FCL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운송이나 여기 봐봐. FCL 컨테이너 경우에 운송인한테 넘겨주면 끝. LCL 화물 같은 경우에 CFS에 넘겨주면 끝. FCL 어떻게 돼 있어? 캐리어잖아. 프리 캐리어잖아. 그러니까 캐리어한테 넘겨주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이잖아. 요거하고 똑같죠? 왜 똑같은 줄 알아요? 요 운송 간행을 그대로 본따서 FCL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ICC가 자꾸 FCA 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진 않는다. 쓰긴 쓰는데 주로 FOB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CIF도 마찬가지예요. CIF 쓰지 말고 뭐 쓰라는 거예요? 자꾸. CIP. 그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의된 또는 간섭적 항로에 의해서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성.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운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짜야 된다. 진짜. 보통 이제 사기 BL인 경우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적되지도 않은 물품을 가지고 BL을 발행한 경우, 그리고 선적 위조 일자를 위조한 선화증권, 운송인에 의해 그를 대신해 위조된 사인이 있는 BL.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 이건 진짜 작정하고 사기친 거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2번이 많아요. 실제 사례에서. 왜냐하면 매매 계약상에 물품 선적 기간을 정하잖아. 근데 그 선적 기간을 뭐 좀 너프하게 잡아요. 너프하게 잡아서 그 안에 이제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6월 말.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를 찍습니다. 뭐 며칠 날 해라. 그런데 선박을 수배하고 선적하는데 날짜가 소요되기도 하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대충 너프하게 잡아. 뭐 5월 말, 5월 중순, 아니면 5월 중,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얻을 날짜 중에 한 날짜라도 하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잡는데 요걸 넘어섰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5월 31일까지 선적해야 되는데 6월 1일 날 선적한 거야. 하루 차이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루 차이에 따라서 매매 계약의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부탁합니다. 야, 하루 차이잖아. 6월 1일이라 쓰지 말고 5월 31일 날이라고 써줘 라고 해서 날짜를 앞에 딱 당겨가지고 발행되는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백데이트 BL이라고. 소급 선화증권. 소급 선화증권 문제 없냐? 문제 있어요. 문제 삼으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유효한 선화증권. BL을 줄 때 BL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BL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게 진짜 찐통배기 운송계약 체결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6번에 유효하다는 말은 BL을 넘겨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줄 때 유효한 상태가 된다. 무효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적에 의해서 납포되거나 몰수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는 아니 된다. 위법한 BL이어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물품 명세와 관련돼서 BL의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이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외관 상태 등에 대해서 추정적 증거가 되므로 수화인이 BL에 기재된 것과 똑같은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선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사가 이에 대항하려면 선적된 화물이 BL과 기재된 것과 달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증거로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부지약관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L상에 당연히 매매계약상에 매도인이 송화인이 선적한 물품의 명세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매매계약에 해당 물품이 아닌데 거기 뭐 적혀 있거나 이러면 그것은 BL이 잘못 제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고장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고장이라고 하는 건 그럼 클린이라는 이 무고장 선화증권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외관상 굿 컨디션이라 했잖아요. 외관상 굿 컨디션이면 그게 클린이에요. 외관상 나타나는 외관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선화증권이 요새 이게 비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양식이 있나? 이게 왜 중국어야? 이거 확대 안 해. 여기 지금 내가 확대를 못한 이게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Description of Package and Goods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32 카툰 32 상자라는 거지. 32 상자에 우먼스 티셔츠 HS 코드 뭐 6109 뭐 스타일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몇 톤 온보드 데이트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프라이 컬렉트, 운임 부분, 프라이 컬렉트. 근데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클린 BL이야. 이게 클린 BL이에요. 클린 BL. 언클린 BL 혹은 그러니까 언클린 BL이 꼭 더티 BL인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린 BL이니까 여기가 깨끗해야 클린 BL이냐? 아니야. 그러니까 더티 BL이거나 언클린 BL이거나 클로즈드 BL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BL 이런 표현도 써요. 더티 BL. 걔네들은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 여기 32 카튼스가 돼 있잖아. 근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송화에는 32 카튼이라고 했는데 31 카튼만 적재됐다. 라든지 32 상자 중에 한 상자에 포장이 뜯어져 있다. 라고 하든지 그게 더티예요. 그게 더티비예요. 여기가 깨끗한 게 클린 BL이 아니라 아무런 조항이 없다. 아무런 부가적인 조항이 없는 게 더티비예요. 자, 그래서 무고장 선화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그 말은 이 리마크란, 비고란 아니면 상품의 명세란에 어떤 특정하게 뭐 주의사항 내지는 특이사항이 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BL을 요구하고 그런 BL이 제시돼야 돼요. 자, 선적기간 내 일부에 의해서 선적돼야 돼요. 이게 당연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해야 된다라고 매매계약상 되어 있으면 선화증권에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 뭐냐 저건데 거기도 보면 온보드된 날짜가 언제냐라고 찍혀 있었어요. 선화증권 안에. 그 날짜가 이 선적기간 내 일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선화증권의 형태. 아까 제가 통선화증권 얘기했죠? 통선화증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용선계약선화증권이 있는데 용선계약서가 있어요. 용선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배를 빌려주는 사람하고 배를 빌려받는 사람 사이에 배 빌려주고 배 빌려받는 거.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 것처럼 배 주인과 배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차터 파티를 써요. 차터 파티 BL, 차터 파티 BL, 뭐 CBL 하기도 하고, 뭐 CLBL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차터 파티 BL이라고 하는데 이 차터 파티 BL, 차터 파티 BL이 아니고 용선 계약서, 차터로. 이게 용선 계약과 관련해서는 서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도 그거 다 못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희한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안 쓰는데 뭐 저기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희한하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널리 알려주고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는 용선 계약 서식이 젠콘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젠콘 서식.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배를 빌려주는 것, 선복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계약 내용이 적혀있는 용선 계약서가 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만약에 물품이 실제 선적됐다라고 해서 나오는 BL,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배를 빌려온 사람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 빌리는 사람이자 뭐예요? 동시에 운송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송인이 파주한테 운송인의 자격으로서 발행해주는 BL. 이거는 그 발행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냥 BL로 봐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증권은 뭐냐면 선화증권이 있잖아요. 선화증권이 있는데 복합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물품을 선적해서 양육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포트 투 포트로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여기서 뭐 비행기를 한번 태우기도 하고 여기서 뭐 기차를 태우기도 하고 복수의 형태의 운송 계약이 결합이 되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복수의 운송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거는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복합운송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통운송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복합운송이 되려면 이 각각의 별도의 육상, 해상, 항공의
이 복합적인 운송의 하나의 운송이, 하나의 계약서, 하나의 단일 책임으로 하주한테 서비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하주가 내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 육상운송 계약 체결하고 해상운송 계약 체결하고 항공운송 계약 체결하고 다시 육상운송 계약 체결한 그런 방식은 복합운송이 아니야. 복합운송은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 운송수단이 가지고 있지 않던지 자기가 어쨌든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종 간의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저 운송에 대해서 하주한테 하나의 운송 계약서로 하나의 운송인이 하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복합운송.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죠. 해상 운송인 뭐 각각 있을 수 있지만 뭐 운송 주선일 수도 있고 자기가 실제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복합 운송을 발행하는 것이 MVOCC라고 해요. MVOCC. 근데 어쨌든 이 복합 운송이 뭐냐면 별도의 복합 운송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6회 0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실무상으로서는 복합 운송이라 할지라도 이런 복합 운송은 잘 없어요. 비효율적이어서. 보통 여기가 6으로 끝나겠지. 아니면 6회 06이거나 어쨌거나 비행기를 우리 집 앞 바로 앞에까지 착륙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주 운송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 운송 구간이 해상 운송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선화증권 형식에다가 앞에다가 컴바인 트랜스포트라고 하거나 멀티모달 트랜스포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복합 운송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복합 운송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과 동일한 형태의 유통성이나 권리증권성을 가진 서류가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 몇 가지 남았는데 이 몇 가지 다 설명하고 끝내면 김형식 선화증권. 김형식 선화증권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CIF에서는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 유통이 안 돼요. BL의 계약 조건. BL의 계약 조건이 뭐냐면 이 해상 운송인이 하주한테 선화증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발행함과 이전에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운송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운송인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송화인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인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운송인의 면책이 있을 겁니다. 운송계약도 운송계약이니까. 그래서 그 운송계약을 다루고 관리하고 규율하는 국제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44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MT 조약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 공부해도 이거 하나 띄고 이거 내용. 그래서 그거를 국제상거래 규칙론에서 하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하면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하는 수업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BL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해상 운송이잖아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게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해상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서류죠. 그러면 그 해상 운송계약과 관련된 국제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 헤이그 비스비 규칙.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에 대한 소송권. 영국의 해상물품운송법. 이거를 포그사라고 부릅니다. 약칭으로 포그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선화증권의 모든 합법적 소지자. 이 합법적 소지자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를 뜻합니다. 정당한 소지자를 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을 유효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유효화한다라는 게 선화증권에 의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선화증권의 어떤 뭐 관련된 물품의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그 운송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가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수인에게로 그 권한이 넘어가는 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운송인에 대한 소송권도 양도되어진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IF와 운송계약까지 살펴봤고 무리하게 진도를 조금 빼서 마쳤는데 그 사전 제작 강의에서는 CIF 계약하고 보험 계약에 대해서 마칠게요.